다 네, 이렇게 오늘 보니까 많이들 오셨어요. 방금 전에 유은혜 부총리 특강 잘 들으셨죠? 네, 유은혜 부총리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아이콘입니다. 네, 저도 이제 같이 유은혜 부총리와 같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이에요. 저는 경기도 시흥에 제가 지금 4선 국회의원입니다만 유은혜 부총리는 제 선이에요. 제가 예전에 경기도당 위원장을 할 때 그때 유은혜 부총리가 경기도당의 여성위원장을 하고 제가 대변인 할 때 부대변인을 제가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어쨌든 우리 교육정책을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당의 정책의장으로서 지금 정부 여당의 당정청 협의를 주로 쭉 진행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또 그리고 뒷받침하고 또 때로는 당에서 또 필요한 정책과 예산들은 견인을 하고 그런 이제 당정청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늘 민주시민학교 여러 당원 동지 여러분들과 시민 여러분들 이렇게 뵙게 돼서 먼저 대단히 반갑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가 굉장히 뜻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얼마 전에 5월 10일 날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지 않았습니까? 5월 9일 날 대통령 선거 이후에 바로 인수위도 없이 바로 국정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먼저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그런 이제 국민의 정부인데 바로 준비할 기간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을 하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사실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여러 가지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또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또 이전 정권에서 전쟁 위기로까지 같은 한반도 평화를 지난 1, 2년 사이에 이제 새롭게 전환시키고 또 그러면서 2년 동안 했던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쭉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드리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또 그리고 당은 지금 어떻게 또 그동안 일들을 같이 문재인 정부와 함께 해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좀 이따가는 이제 오늘이 아마 마지막 강의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수료하시는 날인데 또 이제 마지막 강의는 이해찬 대표님께서 오셔서 같이 또 말씀 나누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문재인 정부 2년에 대한 총괄적인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마침 딱 지금이 그 시점이어서 대단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서 이거 보니까 사진 전에요. 지난번에 오늘 제가 정책위 의장을 제가 1월 20일부터 업무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제 문재인 정부 첫 해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작년에는 예산결산위원회 올해 예산을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469.5조 원을 국회에서 작년에 잘 무난히 통과시켰는데 그걸 하고 올해 이제 1월 20일부터 정책위장을 맡게 됐는데 바로 맞자마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공정경제 전략회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갔을 때 보니까 자료 사진을 갖다 여기다 실어놨네요. 좀 쑥스럽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이건 그냥 제가 쭉 지금까지 저에 대한 간단한 양력이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문재인 정부 2년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촛불혁명으로부터 탄생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는 그런 각오 아래서 제일 먼저 단행한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권력기관 개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약간 거의 한 10년 동안에 우리 대표적인 권력기관이 예를 들어서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이게 4대 권력기관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4대 권력기관은 국민의 권력기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흐름에 따라서 이것이 권력에 의해서 악용이 되거나 또는 일탈을 하거나 일들이 많이 다반사로 있었죠. 그래서 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데서의 첫 번째가 권력기관을 바로
국민의 기관을 세우는 것이다라고 그 일을 쭉 추진을 해왔습니다. 뭐 일단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국회에서 격렬한 선진화법에도 불구하고 그런 격렬한 전투가 있었죠. 네, 참 저도 굉장히 민망했습니다만 그때 패스트트랙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실은 검찰과 경찰 간의 그 수사권과 그다음에 기소권을 이제 분리하는 문제인데 이게 사실 지난 우리 참여정부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도 이거를 수사권 조정을 하려다 안 됐어요. 그리고 벌써 꽤 오래된 해묵은 과제였습니다. 벌써 10년, 20년 된 과제였는데 이번에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일단은 국회에 올렸습니다. 조정을 해서 사실은 검찰과 경찰 간에 워낙 이게 이견이 상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조정이 쉽지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제를 조정을 해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법과 또 우리 공수처 고위공직자 수사처를 별도로 만드는 거죠. 신설을 해서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 지정을 했고 우여곡절 끝에 그리고 올 연말까지 이 두 개의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 시기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 또는 여러 가지 수사를 정치적 의도로 덮었던 것들에 대한 재진단과 재조명을 하기 위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까지 15건을 이 과거사위에서 15건을 대상 사건 선정해서 심사를 해왔는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자면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김학의 사건, 그것도 장자연 사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김학의 장자연 사건가 특히 언론의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에 대해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에서 현재 계속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결과가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정원 개혁이 있었어요.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은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항상 국내 정치 사찰의 1번지를 얘기하면 국정원이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정원의 소위 말하면 국내 정치팀, 보통 IO라 그럽니다. 그 IO를 전면적으로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국정원의 국내 정치 사찰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 위해서 IO를 폐지하고 국정원은 앞으로 해외 정보 또 대북 정보 중심 기관으로 이렇게 탈바꿈을 이미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국정원법이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제 야당 측에서 수사권 폐지 국정원에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만 이미 국정원 내부에서는 IO 폐지를 시켰어요. 이거는 국정원의 지금까지 우리 국정원이 사실은 옛날 보면은 박정희 시대 때는 중앙정보부 있었잖아요. 중정 시커먼 안경 쓰고 검은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중정 그다음에 이제 또 안기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국정원으로 바뀐 건데 항상 이렇게 몇 번의 기관의 이름이 바뀌었지만 거기서 가장 핵심이었던 것은 말 그대로 국내에 대한 국내 정치와 국민에 대한 정치 사찰이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해결을 했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거는 국정원 역사에 있어서는 큰 획을 그은 이런 일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가장 큰 변화의 하나는 경찰 개혁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같이 연동을 시켜서 보통 우리나라 경찰은 국가 경찰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찰청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청이 있어요. 그리고 각 동네 가시면 경찰서 있잖아요. 파출소 있고 이런 식으로 쭉 단일화된 조직인데 이것을 국가 경찰과 자치 경찰로 이원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치 경찰은 주로 생활 안전이나 지역의 여성, 청소년, 교통 등의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을 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테러나 또는 광역 단위의 수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국가 경찰에서 전담을 하고 보다 좀 주민 밀착형 민생 치안 활동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자치경찰에 도입을 했고 이것은 올해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법안에 지금 제출이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그 서울과 세종시를 먼저 시작으로 하면서 올해 4개의 시범 자치경찰제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올 하반기 그리고 특히 내년쯤에는 경찰 체제가 확 동네마다 바뀌어 있는 것을 아마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 또 이제 이와 관계해서 요새 검경 간에 또 뭐 언론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고 약간 좀 그 저게 있잖아요. 반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계된 내일 오전에 또 우리 정책위가 당이 주관하는 당정청 그 경찰개혁 내일 회의가 있습니다. 당정청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그 경찰이 앞으로 이제 수사권을 갖게 됐을 때에 그런 경찰이 자칫하면 비대화될 수 있거나 또는 독점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들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내일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경찰 도입에 대한 내일 그 당정청 협의회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내일 거기까지 하게 되면은 경찰 개혁은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내일 결과도 같이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난 2년의 성과에서 중요한 것은 뭐니 해도 한반도 평화입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가장 틀린 거 한 가지 꼽으라고 하면은 우리 문재인 정부는 지난 10년의 남북관계의 단절과 한반도 전쟁 위기를 전환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저기 4.27 판문점 선언 있죠. 저희가 바로 남북 경계석입니다. 저것을 남북 정상이 넘나들면서 우리 남북이 이제 단절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가겠다는 그 두 정상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판문점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두 차례의 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1년 동안에 3차례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성에 개소를 했고 또 남북한 간의 긴장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그 DMZ 평화지대화를 저기 이제 선정을 하고 또 우발적인 남북 간의 충돌 방지 등 조치에 합의했어요. 실제로 최근 DMZ에서 남북 간에 충돌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이것만 해도 정말 남북 긴장 완화 평화 협력에 엄청난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저기 통일 전반을 중심으로 이제 평화의 길을 조성을 했거든요. 얼마 전에 저거를 이제 조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저게 조성 이제 개장하는 그 전날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강원도 가시게 되면 저기 꼭 한번 들려보세요. 네, 굉장히 우리 그 DMZ 인근에 평화 관광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일환으로서 이렇게 조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북 관계가 좀 더 진전이 되면 저기서 조금 넘어가면은 금강산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그렇게 이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데 사실은 지금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그 2차례의 북미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지난 하노이 회담 이후에 조금 소강 상태예요. 그 점이 많이 아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북 관계라는 거는 남과 북의 정상의 의지만으로 해결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북측에 대한 제재, 국제사회의 제재나 북미 간에 있어서의 종국적으로는 평화협정 체결 문제까지 이게 연결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북미 간에 뭔가 이렇게 좀 풀리지 않으면은 우리 자체만의 힘으로서 지금 개성공단이나 금강산을 가는 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하다못해 뭐 하나 우리가 물자나 이런 지원을 하려고 해도 미국 측과 협의를 해야 돼요. 참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그 미국도 다녀오시고 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긴 시간 통화도 하고 또 북측에 대해서는 지금 남북 정상회담 4차 지금 제안도 해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말까지 뭔가 새로운 돌파구와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굉장히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이제 한국을 그 방한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음 달 6월 달이 이 교차 접촉들이 있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어쨌든 이번 5월, 6월과 이 두 달이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여러분들 언론 보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남북 현안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안 중에 하나가
그 대북 식량 지원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은, 물론 대북 식량 지원 문제가 지금 이제 현안으로 등장해 있는데, 그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체를 2방을 쏘는 바람에 또 이제 아니 이거 뭐 또 퍼주기 왜 하냐 이런 여론도 있고 야당의 공세도 있고 또 여론조사 해보면 비슷하게 나와요. 이거에 대한 찬반 여론이. 하지만 사실 대북 식량 지원은 그 굉장히 또 중요한 현안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얼마 전에 유엔 세계 식량 기구에서 그 최근이에요. 최근 한 일주일 열흘 전에 유엔 세계 식량 기구에서 그 북한의 식량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결과에 의하면은 북한이 지금 최근 10년 내 최악의 식량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부족한 식량이 그 유엔 그 보고서에 따르면 약 한 136만 톤 정도이고, 그 136만 톤의 부족분이 뭐냐면은 북한의 인구가 약 한 2,500만 가량이 됐는데 그 중에서 40%인 1,10만 명이 지금 식량 부족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식량 기구에서의 권고는 뭐냐면은 이 문제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무관한 그 인도적인 지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제사회가 보다 긴급하고 시급하게 북한에 대한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서야 된다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 사무총장도 지금 미국 정부에다가 그렇게 설득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에 이제 한밤에 미국 시간으로 이제 야밤에나 통화 가능하거든요. 그때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식량 문제 지원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이 식량 지원에 대해서 국내의 보수 언론이나 야당 측에서 이걸 퍼주기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좀 실상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는 사실 쌀이 굉장히 많은 그 국가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양곡 보유량이 약 131만 톤입니다. 131만 톤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운용할 수 있는 게 40~50만 톤을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31만 톤이 실제로 이거를 1년 동안 이제 창고에다 저장을 하고 있고, 농협 창고 같은데 정부의 창고에 이제 양곡 창고에 저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이 130만 톤에 1년 동안 보관하는데 필요한 관리 비용이 얼마냐? 4,800억 원이 들어가요. 정부 돈이. 그러니까 보통 1만 톤에 37억 원이 관리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계속 해소를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쌀이라는 것은, 양곡이라는 거는 처음에 바로 딱 이제 양곡을 이제 저거 했다가 3년이 지나면은 이거 가축 사료용으로 방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 1년, 2년마다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 그 3년 때는 이제 우리가 사람이 못 먹고 이제 그래서 가축 사료용으로 방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벌써 재고량이 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과거 우리 그 국민의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나 참여정부의 노무현 정부 때 우리가 그 대북 식량 지원을 그때 그 인도적 차원에서 보통 약 한 30만 톤을 매년 지원을 했어요. 평균. 그러다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얼마 했냐면은 5천 톤 했어요. 5천 톤. 그러니까 완전히 생산이만 한 거죠. 전혀 의미도 없는 거. 그래서 지금 전반적인 북한의 긴급한 식량난 상태라든가, 또 우리가 제재와 관계없이 우리 정부의 의지로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 차원에서의 대북 식량 지원들을 지금 긴급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한 29만 5천 톤을 했었는데 지금 한 대략 한 10만에서 20만 톤 내외 정도 규모.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퍼주기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의 관리 비용을 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 비용도 절감하고, 북한의 식량, 같은 동포인 북한에 아주 긴급한 1,000만 명이 지금 식량 빈곤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하고, 또 이걸 통해서 지금 남북미 간의 북미 간의 교착 상태에 있는 이 한반도 협상 문제에 대해서도 대화의 동력을 만들겠다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남북 관계에 지금 제일 큰 현안으로 등장을 한 게 식량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관심을 갖고 혹시 주변에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에 대한 충분히 잘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건 퍼주기도 아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도리어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일석삼조 효과를 가진 이런 사업이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이게 이제 대개 이 보수 야당이나 보수 언론과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 가장 많이 부딪히는 문제가, 하나는 경제 문제고 하나는 이 안보 문제거든요. 평화 안보 문제인데 이제 요 부분은 뭐 그냥 참고로 이렇게 하시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만, 우리 문재인 정부가 평화와 안보를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지난 2009년도 이후에 10년 동안에 올해 국방 예산이 가장 크게 증대했어요. 이제 8%가 넘었습니다. 최초로. 그래서 정말 우리 안보 측면에서는 굉장히 튼튼하게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미사일 방어 체제라든가 또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전자권,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미군으로부터 이제 이양을 받아 올 거를 대비해서라도 우리 군의 자유적 국방 태세들을 굉장히 튼튼하게 사실 해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우리 자식들이 이제 군에 가 있는데 그 장병의 인권 보장과 복무 여건에 대해서도 획기적 개선 조치들을 계속 취해 와서,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장병들 급여를 올해 최대만에 인상했죠. 올해부터 40만 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병들이 군에서 정말 인권 문제에 대해서만 적어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고, 또 그리고 지금 군에 가 있는 장병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금융기관에서 특별 저리 적금을 지금 들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군 장병들이 군에 있으면서 적금을 많이 분다 그럽니다. 적금을 많이 보고 월급도 40만 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 친구들이 제대하면 이제 이걸 가지고서 필요한 목돈을 쓰거나 뭐 어디 여행을 가거나 또 뭐 어디 복학을 할 때 쓰든가 이렇게들 이제 한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런 한반도 평화와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확고하게 균형감 있게 가면서 우리 평화 경제 협력을 추구해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제 그렇습니다. 왜 한반도 평화가 그토록 중요한가 하면 사실은 이게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반도의 미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 규모, 우리 전 세계에서 우리 경제 규모를 무역 기준으로 따지면은 몇인지 아시죠? 우리가 무역 규모로 봤을 때 우리 경제 규모 세계 11위권입니다. 11위권인데 사실은 엄청난 거예요, 이게요. 우리가 땅덩어리도 없고 인구도 5천만에 불과하잖아요. 분단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세계 11위권의 경제 규모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선배님들 또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고생하시면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키워온 거죠. 그래서 올해 국민소득 3만 달러도 넘어섰고 수출도 6천억 불을 달성을 했고, 그리고 세계 7번째로 3050 클럽에 가입을 했어요. 3050 클럽이라는 게 뭐냐면은 소득 3만 달러에 인구 5천만. 그러니까 인구 5천만 규모에서 3만 불 이상을 넘어간 나라가 지금까지 7개 나라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7번째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런 데서 보면은 대한민국이 참 대단한 나라예요. 대단한 나라인데 앞으로 어떨 것인가? 이제 우리 미래의 비전을 향후 10년, 20년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은 또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 이미 구조 자체가 저출산 고령화 단계로 갔습니다. 그리고 2025년이면 앞으로 5년 뒤면은 65세 이상 우리 인구가 20%를 넘어서요. 초고령화 사회로 가요. 그리고 우리 노동 생산성이 확 떨어집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경제 여건에 우리가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벌써 시작됐어요, 작년부터. 그래서 지금 생산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좀 덥네요. 예. 예,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알아보니까 에어컨 공사 중이래요. 예. 저희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희 시민학교 회원들. 그러니까요. 지금 뭐 저야 이제 와서 1시간 반 강의하는 거지만 꼬막 예.
그래요. 그런 데서 지금 사실 우리 앞으로의 우리 경제사회 구조가 굉장히 만만치 않은 여건인데,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돌파해 갈 수 있는 새로운 미래 비전은 어디서 찾을 건가가 이게 큰 숙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한반도 평화협력과 경제협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저 보수 진보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국토교통위원장을 하면서 우리 세계 각국의 이 경제 모델들을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었었는데, 국회에서. 근데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아까 제가 여기까지 온 게 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그런 게 전 세계에 우리가 지금 G20 국가, G20 국가 정상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나라는 G8입니다. 거기다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미국, 뭐 영국, 뭐 유럽과 러시아, 중국,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들어가죠. G8 정상회의에.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려면 G8, G5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고비인 거예요. 세계 11에서 왔다 갔다 계속해요. 그러다 추락할 거냐 올라갈 거냐의 고비가 앞으로 향후 5년, 10년 안에 결정이 납니다. 근데 세계 공통적으로 전 세계의 선진 국가들을 보면, 강국들을 보게 되면 공통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한 1억 명에 가까운 경제 인구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적절한 자기 소위 말하면 이제 지하 자원이나 자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내수 시장이 안 돼요. 5천만 가지고 내수 시장에 한계가 있잖아요. 중국에서 뭐가 하나 빵 뜨면은 거기 내수 시장이 5억, 10억 명이니까 뭐 하나 딱 히트치면 바로 그냥 갑부가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국내에서 시작해서 글로벌 경쟁을 하면서 삼성, 뭐 현대, 뭐 이런 데들이, LG나 이런 데들이 세계 1위권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사실 샌드위치 신세거든요. 그런 데서 우리가 내수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소위 말하는 경제 발전 전략을 지금까지 수출 주도형으로 만들어 왔던 겁니다. 수출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국제 경제가 흔들거리게 되면 우리가 리스크가 바로 와요. 그런 게 옛날에 IMF고, 또 그다음에 2009년에 이제 금융위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구 규모와 시장 규모와 경제 영토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 뭐냐면은 평화 협력의 길을 열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북한 인구가 3천만입니다. 예. 그리고 그 외에 동북 삼성과 해외 동포를 감안하면 그 경제 인구가 1억 5천만 명이 돼요. 그리고 남과 북이 있게 되면 우리가 대륙으로 진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한반도 평화협력이야말로 우리 경제, 대한민국의 미래의 살 길이자 먹거리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특히 이 한반도 평화협력에 대해서는 이것은 저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고, 우리가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밀고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 데서 여러분들께서도 특히 우리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온 우리 평화협력의 우리의 노력과 앞으로의 갈 길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꼭 성원을 부탁드리고,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같이 당당하게 얘기해 주세요. 네. 네, 그래서 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래서 이런 한반도 평화와 이런 국가나 안보 태세를 잘 지금까지 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지난 2년의 성과에서 관계된 거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대기업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와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였는데, 이 부분이 지금까지 속에서 예를 들어서 그런 불공정한 시장 구조라든가 그다음에 독점 문제 이런 등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경제 질서를 공정하고 정의롭고 그다음에 상생의 경제 체제로 바꾸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 집단국도 설치를 해서 대기업 집단의 어떤 부당 지원이나 일감 몰아주기에도 엄정 대응을 했고, 지금까지 기업 집단국에서 약 21건의 대기업 재벌의 어떤 사익 편취행위라든가 부당 지원 행위들을 적발을 냈어요. 그에 대한 시정 조치를 지금 해온 상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보다 제도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국회에서 법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부 여당이 그 공정거래법과 상법을 제출해 놨습니다. 근데 국회에서 아직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야당이 반대해서. 그래서 사실 지난번에 우리 그 사법개혁, 아까 패스트트랙 법안에 이 두 개를 같이 올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올리자고 해서 처음에 우리 내에는 올렸는데 협상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앞으로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해야 될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이와 관계된 우리 사회에서 특히 어떤 갑질 행위와 관계된 그 여러 금지 조치들을 쭉 저희들이 취해왔습니다. 생활적폐 대책위원회도 출범을 시켰고, 또 공공기관에 대한 그 채용 실태 전수조사도 해서 이거는 원천적으로 바로 잡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의 청년들이 굉장히 이거에 대한 상실감과 아주 굉장한 상처들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철저하게 근절을 하겠다라는 각오로 현재 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민생 안정과 적극적인 경제 활력 제고와 관계된 여러 조치들을 저희들이 취하고자 노력을 해왔는데요. 그 일단 먼저 여기 왼편에 있는 게 지난 1월달에 타결된 광주형 일자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나중에 직접 가셔서 그 격려도 해주셨고 업무 협약식에 참석을 해주셨는데, 그 여기 대통령 옆에는 우리 이영석 광주시장이고 그 옆에는 현대자동차, 그 옆에는 광주시의 그 이제 노조 이제 관계자입니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말 그대로 이 모양이 노사민정의 사회적 대타협 틀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그 여러분들 아마 그 우리 지금 현대 기아차가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잖아요. 울산에도 있고 광주도 있는데, 근데 지난 현대 기아차가 생산 공장을 우리나라에 새롭게 한 거는 23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 기아차나 이런 데들은 국내에 공장을 안 만들어요. 그냥 R&D 센터 이런 것만 투자만 좀 하지 다 외국에다 공장을 내요. 미국에다 내고 인도에 가서 내고 중국에 내고. 그게 왜냐하면은 현대기아차가 국내에 공장을 안 만든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자동차 산업의 고임금 구조 때문이에요. 그거와 민주노총의 파업 때문이에요.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몇 차례 사실은 그 현대차 고위 임원들을 한테 만나서 국내 투자를 해달라. 그리고 또 그 국정감사 증인으로까지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봤었는데 죽어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풀었냐? 그 현대차 그 울산 같은 경우 현대차 그 공장의 현대기아차 공장의 평균 임금이 보통 초임이 7천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 7천만 원을 줘가지고 광주에서 공장을 가동을 못해요. 지금. 근데 이번에 이걸 노사민정의 틀을 만들면서 초임을 얼마로 했냐면은 절반 수준으로 했어요. 물론 그 노조 측에서 그걸 흔쾌하게 결국은 동의를 해줬습니다. 대신에 어떤 지원을 했냐면은 현대차는 공장을 만들고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초임이 임금 구조는 3,50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출발을 하고 그 대신에 그 주거 문제와 거기에 들어가는 빚그리 산단의 지인임로, 그 다음에 복지시설 이런 부분들을 정부와 광주시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틀을 짠 거예요. 그래서 현대차가 국내 투자를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한국형 말 그대로 광주형 일전의 한국형 노사민정의 첫 사회적 대타협 모델인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앞으로 이제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계속 그 우리 당정 차원에서 굉장히 사실은 당정에서도 굉장히 이걸 같이 노력을 하며 설득을 해왔습니다. 특히 노동계 쪽을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를 맺었고 그 이와 관계된 정부 차원에서 앞으로 종합 지원 대책도 발표를 했고 그리고 국회에 이런 그 상생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도 지금 저희가 이제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올해 상반기 내에 하나를 더 지금 발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추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잘 현재 진행을 하고 있어서 또 하나의 또 이런 이제 상생 모델을 하나 이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민생 안전 관련해서
특히 이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그 민생 지원 문제인데 사실은 그 이 최저임금이 한 2년 그 상승폭이 좀 가파르게 상승을 하면서 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에 처한 것이 또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긴급 그 안정 지원들을 위해서 그 일자리 안정자금과 또 사회보험료,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료나 건강보험료죠. 이에 대한 지원, 또 EITC 등에서 약 한 10조 원 이상의 규모로 지원을 했고, 특히 이 가맹점 관계에서 이제 카드 수수료 인하와 세제 혜택 등에 대한 절감 조치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이걸 계약갱신 청구 기간을 10년 늘리고 임대료 상한선도 이제 9%에서 5%로 낮추고 이런 조치들을 당정에서 좀 주도를 하면서 취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취했다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전 국민이 핸드폰 안 가진 분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국정과제에 들어있던 상황이기도 한데 그 가계통신비 경감을 위해서 약 한 1조 8천억 이상의 가계통신비 경감을 추진해서 지금 시행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올해 연말까지 전국의 시내버스에 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 예산을 잡아놨어요. 이거는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는 겁니다. 특히 외국에서 오면은 우리나라 지금 KTX나 이런 데 무조건 다 와이파이가 저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나 또 앞으로 일반 시내버스에도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을 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굉장히 앞서는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과 관계된 이런 공공 인프라 구축과 그 다음에 통신비 경감 이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뭐 우리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인 그 국토교통 관련된 공약 사업이었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지금 쭉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그 2017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전국에 189곳을 이제 선정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예산이 그 8조 원이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차질 없이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을 약간 더 이제 업그레이드 버전을 최근에 만들었어요. 그 업그레이드 버전이 뭐냐면은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예를 들어서 뭐 체육관이나 또 복지관 개선이나 뭐 이런 등등의 또 주차장 이런 등등을 하는 건데 그 이걸 하나의 소위 말하면은 복합 커뮤니티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합 건물로서 다 모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그 동네에 있어서의 주민들의 그 공동체 커뮤니티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런 공간에 있어서의 보다 집적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얼마 전에 총리실에서 주관으로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 도시재생 사업의 복합 커뮤니티 사업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이 될 거란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도시뿐만 아니라 그 어촌 지역에도 뉴딜 300 사업을 시작을 해서 그 작년과 올해 전국에 140개소를 선정합니다. 선정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특히 지방 같은데 영호남이나 충청도 가면은 지방 어항들이 있거든요. 그 어항의 시설들이 노후화된 데가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개량 지원 사업들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꽤 그 어촌에서는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네, 그런 일도 좀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실 경제가 이 어려울 때 특히 산업 위기 지역이나 고용 위기 지역들이 발생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뭐 군산 지난번에 GM 사태 발생했을 때 군산이나 뭐 거제, 통영, 그다음 목포 이런 데들 전국에 고용 위기 지역과 산업 위기 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있는데 그 당이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좀 제안을 해서 이걸 연장시켰습니다. 연장되면 그에 대한 혜택이 좀 더 많아요. 뿐만 아니라 그거에 따른 대개 그런 지역들이 자동차나 특히 조선 산업들이 몰려있던 곳이에요. 몰려있던 곳인데 그래도 중견 조선사나 이 한국 GM 등에 대한 현안들을 어쨌든 타결을 잘 했고 조선 산업은 다행스럽게 지금 다시 회복세입니다. 그래서 조선이 굉장히 어려웠다가 지금 다시 대형 조선사 중심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량을 꽤 많이 확보를 해놓고 있어요. 이거는 특히 우리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주력 산업인 조선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제 청신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장기 소액 연체자에 대한 과감한 그 채권 일가 소각 정리를 했어요. 그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약 350만 건 가량 되죠. 액수로 치면 35조 원 가량인데 이거에 대한 채권의 일가 소각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체자 또 약 거의 한 60만 명 가량에 대한 채무 면제도 이제 작년까지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취약계층이 보통 이제 이 돈을 빌리다 보면 제1금융권에 돈을 못 빌리게 되면 2금융권, 3금융권에서 돈을 빌리거든요. 굉장히 고액의 소위 말하는 금리를 부담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이 예전에 국회에서 더 이상은 못 받는다고 묶어놨어요. 그게 27.9%였는데 이거를 추가로 더 인하시켰습니다. 최대 24%까지 인하를 해서 약 한 300만 명 가량이 1조 원 이상의 이자 부담 경감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이 연체 문제나 금리 문제 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특히 올 봄에 가장 또 국민들이 관심사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문제죠.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미세먼지 8법을 개정을 했고 국회에서 이제 사회 재난을 규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했어요. 제가 이제 그 법안 주도를 해서 자유한국당하고 저기 바른미래당 설득을 해가지고 이거 빨리 하자 그래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이후에 국가기후환경위에 출범했고 미세먼지 추경 편성을 지금 했습니다.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 미세먼지 관련된 정부 예산이 얼마였냐면 4천억 원이 안 됐어요. 근데 우리 정부는 그 예산에 지금 거의 5배 이상을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꽤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올해 본 예산에 미세먼지 관련된 직접 예산이 1.3조 원인데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안전 예산을 한 2조 원 가량을 2조 원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합하면은 거의 3조 원 이상대를 저희가 투입을 했어요. 그런 걸 감안하면은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에 비해서 그때가 얼마냐면 3,500억 수준이었었거든요. 한 10배 한 거네요, 10배.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있잖아요. 잘 기억을 해 두셨다가 미세먼지에 대한 얘기 나오면 정말 우리 정부가 얼마나 이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수치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예전에 한 3, 4천억 했던 거 우리는 지금 거의 올해 10배 수준으로 이거를 다 투입을 시키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미세먼지 문제는 이게 우리만의 힘만으로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변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우리의 요인이 얼마, 중국의 요인이 얼마인지를 알 수는 없는데 정확한 통계가 아직 안 나와 있어요. 중국이 협조를 안 하고 있어서 대략 반반으로 치면은 중국에 대한 주변 국가의 관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국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위를 국가기후환경회의를 출범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기문 유엔 총장한테 도와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맡아달라. 왜냐하면 반기문 총장이 중국의 시진핑 주석하고 좀 예의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이건 여담입니다만 중국에 보면은 시진핑 주석이 소위 말하면 세계 정상회의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든 보아 포럼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매년 중국의 어디야 섬에서 열리는 보아 포럼이 있는데 그 시진핑 주석이 직접 본인이 주관을 해요. 근데 시 주석이 부탁해서 보아 포럼 이사장을 누가 맡고 있냐면 반기문 총장이 맡고 있어요. 예. 이제 그래서 이제 반기문 총장의 또 외교 역량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앞으로 중국 측과의 그런 것들도 이제 좀 활용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 정부가 미세먼지 잡기 위해서 아주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많이 편성했고 또 여러 가지 근본적인 대책들을 계속 강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외에도 또 이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도 있었고요. 이것도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정부가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인정을 하고 기업과 함께 공동으로 구제 이 개정까지 만들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 얼굴이 나옵니다. 네. 그 최근에 있었던 이제 재난 관련해서 특히 강원도 산불 문제, 이거는 뭐 굉장히 저희가 신속하게 대처를 했어요. 우리 정부가. 산불이 야간에 발생을 했는데 발생하자마자 전국에 있는 제주도를 제외한, 거기는 저 바다가 있으니까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있는 모든 소방차를 10%에서 15%를 다 출동시켰어요. 제주도, 강원도로. 그래서 하루 만에 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굉장히 신속하게 조치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산불을 진화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지금까지 총 복구비가 국민성금을 포함하면 60억 가량을 투입을 해서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최문수 지사도 굉장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정부 여당이 추경 예산 세워주고 또 복구비 별도 투입하고 또 국민성금도 국민들께서 도와주셔서 또 피해 복구에 같이 쓸 수 있도록 해서 3천억이 넘게 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지금 정리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포항에도 이제 그런 지진 피해가 있었는데 또 이와 관계에서는 지난번에 이걸 촉발 지진으로 규정이 되면서 좀 시끄러워졌죠. 그래서 포항에서는 포항시에서뿐만 아니라 특히 야당 측에서 이거를 전액 다 정부가 책임져라, 다 배상해라 그래가면서 뭐 특별법을 빨리 만들자, 옛날에 세월호처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포항 지진 이게 잠깐만요. 땀이 눈에 들어가네. 네? 네. 이제 팔까지 걷어요?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조명이 이렇게 쐬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더 특별히 더워요. 그렇습니까? 예, 예. 이 조명이 바로 하기 때문에. 약간 움직이시면서 하지만. 네네. 네. 자, 그냥 편안하게 할게요. 네. 그래서 이 포항 지진 관계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뭐냐면은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촉발 지진으로 판명이 났기 때문에 포항 시민 전체 50만 명을 대상으로 다 특별법으로 다 지원을 해야 된다고 지금 그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희는 어떤 이제 합리적인 대안을 얘기를 했냐면은 빨리 이 포항 지진에 대한 진상 규명과 그다음에 피해 지원을 위한 국회 특위를 구성을 하자고 저희는 제안을 해놨어요. 국회 특위를 구성을 해서 그 특위에서 포항 지진의 발생 원인과 또 하나는 그거에 따른 피해 지원들을 할 수 있는 특별법을 거기서 만들자 이제 해놨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거부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도 안 들어오고 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희가 거기에 이번 추경에만 약 한 1,100억 원 이상의 지원 예산을 편성해 놨거든요. 그러더니 이거 처음에 생겼을 때는 막 정부가 책임져라 가지고 막 이러더니 빨리 저 특위 만들고 국회 열어가지고 빨리 일단 긴급 예산 지원하자 그러니까 또 묵묵부담이에요. 그게 굉장히 참 진짜 답답하고 저 사람들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왜 진상규명이 필요하냐면은 이게 나중에 법원에서 이 문제에 대한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에 대한 것들을 다 따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대로 우리 국가는 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책임질 건 책임을 지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 소위 문제가 됐던 지열발전소가 시작이 된 게 언제냐면은 이명박 정부 때 결정을 했어요. 이명박 정부 때 포항 지열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하면서 그걸 누가 주도했냐면은 당시에 왕차관 박영중 차관이 이걸 결정을 했어요. 예. 그때 이상득 상황의 보좌관 출신 있죠. 박영준 씨가 제가 그때 산자위원회에서 알아요. 그때 산자부 차관으로 와가지고 이 사업을 그때 결정을 한 겁니다. 2010년에. 그리고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거든요. 전국 10개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는데 그때 포항시가 제일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했어요.
예, 그래서 그 원제의 일부분이 포항시와 당시 MB 정권에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다 클리어하고 또 그거에 따라서 또 그 지진이 촉발시킨 물 투입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행위가 이루어진 게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지금 근데 그 지열 발전소는 이제 정부하고 상관이 없어요. 당시 예산 투입은 과거에 됐던 거고 지금은 그게 민간입니다. 예. 그래서 이 포항 지진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질 거 있으면은 당연히 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국정을 맡고 있으니까. 그러나 이거를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쭉 과정들을 클리어하게 해놓고서 거기서 합리적인 배분들을 따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거 다 깡그리째 덮어놓고 특별법 만들어서 다 저거 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위를 만들어서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들을 빨리 찾자. 그리고 특위에서 논의해서 나오기 전까지 필요한 지원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약 한 1,200원을 지금 배정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논의를 다 무시하고 있어요. 자유한국당에서. 그래서 그런 사실도 여러분께서 참고로 알고 계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우리 정부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우리 국정과제 또 하나 축은 말 그대로 혁신성장입니다. 혁신성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우리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면서 이 혁신성장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산업의 변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들을 모색하기 위한 우리가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또 대통령님께서 꽤 역점적으로 강조하는 부분들이 이 혁신 성장입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뭐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뭐 포기하고 있다는 등 하는데 다 새빨간 가짜 뉴스예요. 그래서 이 혁신 성장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만큼 대통령께서 직접 주관하시면서 챙기는 거는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건 저도 제가 경제 상임위를 많이 해봐서 알지만 정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 성장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 핵심적인 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규제 개혁이에요. 그 또 하나는 신산업 육성입니다. 규제 개혁이라는 건 뭐냐면은 새로운 신산업이 하려면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신산업들이 이제 시도가 되려면은 기존의 규제에 걸맞지 않은 새로운 도전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럼 이걸 갖다가 여기저기 규제를 적용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소위 말하면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운동장을 하나 만든 거예요. 운동장을 만들어서 이 규제 샌드박스 운동장을 만들어서 어느 기업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 출시할 때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내에서는 다 일정 기간 동안 모든 규제를 갖다 적용시키지 않고 일단 할 수 있게 풀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뭐냐면은 아이들이 집 앞에 운동장 나가서 모래 던지고 막 뛰놀라 이거예요. 이렇게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거기서 검증된 사례에 대해서는 필요한 이제 그 규제 완화를 위한 다른 법안을 고치거나 시행령을 고치거나 하면서 지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역점적으로 하는 규제 샌드박스 사례이고 이 규제 샌드박스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 국가가 영국인데 영국에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을 해서 그 1년에 한 40건 가량을 했어요. 근데 우리 정부의 지금 목표는 올해부터 시행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 100건 이상을 창출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현재 5월 현재 기준으로 지금 50건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연내까지 100건 이상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서 이렇게 신선함 육성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걸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제조업 혁신을 위해서 이 스마트 공장을 총 3만 개를 보급을 2022년까지 임기 내 하고 또 우리 정부 임기 내 10개 이상의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하겠다 해서 올해 연초에 시와 반월과 창원 2개를 완료했고 또 내년에도 2개 계속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전 대통령께서 직접 수소경제 혁신성장 신산업 육성 대회를 하신 이제 요 왼쪽 사진인데요. 우리 정부에서 이 혁신성장 관련해서 크게 3가지를 전략 산업으로 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첫 번째가 반도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바이오헬스,
또 하나가 미래차예요. 그래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투자들을 요청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삼성전자 가셨잖아요. 그래서 화성에. 그래서 사실 그걸 가지고 굳이 이제 예를 들어서 시민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아니 굳이 이재용 만나러 가실 필요 있냐 이런 좀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그 삼성전자가 그때 이 새로운 비메모리 반도체에 그 10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해달라라고 이제 그래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삼성의 투자를 이끌어냈고, 또 그리고 그 전에 그 SK 하이닉스가 용인 투자 결정을 했어요. 올해 지난 3월에 투자 결정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당이 주도를 했어요. 당에서. 그래서 그런 SK와 삼성을 축으로 한 반도체 투자는 이미 아주 공격적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이런 바이오헬스 관계에서는 다음 주에 대통령께서 또 어디 지역 현장을 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예정이 돼 있고, 그 또 하나가 이제 미래차 분야죠. 미래차는 특히 수소차와 전기차에 대해서 이 미래차는 그 미세먼지 저감 대책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 우리 정부가 이거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도 이제 5G나 그다음 핀테크 같은 산업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이거는 금융혁신과 관계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것도 이게 다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 다 이루어진 일들이거든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금융혁신과 관계에서는 우리 정부가 사실은 재정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의 돈만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자본이, 금융 자본이 움직여야 됩니다. 기업에 대해서 대출도 해주고 투자도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이 금융혁신, 자본시장 활성화와 금융혁신을 위한 대회를 했고, 그걸 통해서 혁신 중소기업에 3년간 100조 원의 민간 자본을 공급하겠다라는 것을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융계 주체들이 다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결의를 한 거고요. 그래서 대개 보면은 이제 아마 그 뭐 중소기업이나 은행 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리고 기존의 금융권들이 보면은 어디 가서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또는 벤처기업 내가 하겠다 하면서 이 대출 받고 이거 받으려면은 되게 담보 요구합니다. 그럼 담보가 다 부동산 담보예요. 그리고 또 좀 지나면 다 회수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돈 빌리기가.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권들이 다 예대 마진 금리 가지고 다 금융 장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되게 집 대출 받을 때 대출해 주잖아요. 대개가 부동산 담보 대출이 많고 거기서 예대 마진 가지고서 다 사실은 금리 장사를 다 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전환하자 해서 좀 보다 이런 제2벤처붐을 위해서 혁신 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들도 좀 혁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부동산 담보 대출 중심이 아니라 기술이라든가 또 자산이나 뭐 그다음에 이런 또 특허라든가 이런 데서 포괄 담보제를 도입하기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 여건들을 좀 크게 전환을 시켰고요. 이것도 꽤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작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가 지금 벤처 투자 금액이 지금 작년에 3.4조 원, 그리고 신설 법인 수가 10만 2천 개입니다. 그래서 이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어요. 실제로 새로운 창업 기반과 새로운 기술 혁신형 벤처들이 사이에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특히 혁신 성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꽤 과감하게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성장과 더불어서 같이 가야 될 게 사회 안전망 구축이죠. 네,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을 위한 우리 공공의 역할 관계된 이제 안전망 구축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유은혜 부총리 아까 먼저 특강하셨습니다만, 네, 고교 무상교육 조기 실시 결정했어요. 당정협의 통해서 얼마 전에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했고, 또 대학생 등록금 지원 인원도 저희들이 대폭 확대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약 한 70만 명 가량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립대와
국립대 그리고 사립대가 대학 등록금이 약간 편차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치면 절반 정도, 그러니까 약 한 37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약 한 거의 한 70만 명의 학생들이 이제 지원 혜택을 받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들에 대해서도 아동수당 도입을 해서 작년 9월부터 그 6세 미만 월 1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올해 가을에는 그걸 7세 미만으로 한 살 더 확대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동수당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어르신, 예, 노인 어르신에 대한 지원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기본 소득에 대한 겁니다. 기본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기초노령연금을 인상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지난 박근혜 정부 때가 20만 원이었었는데 저희는 바로 이제 새 정부 1년차 때 25만 원으로 인상 지급하고 또 올해 4월부터는 이걸 30만 원으로 인상했어요. 그래서 2021년 내후년에는 기초연금 전체 대상자에 대해 모두 30만 원 인상으로 이렇게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4월부터 이제 올해는 일단 하위 20%, 내년에는 하위 40%, 그리고 후년에는 전체 이렇게 이제 30만 원씩 다 인상을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이제 일자리 문제인데 특히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아까 제가 2025년에는 20%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2025년에 20%에 해당되는 그때부터 고령화가 해당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1960년대생부터가 그때부터 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62년생인데 저도 좀 있으면 이제 여기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야 이게 남의 일 아니구나 생각이 퍼뜩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책기자 하면서 이걸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가만히 제가 이제 엊그제 대통령님하고 이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내년도 예산에 대한 재정전략회의를 어제 그제 세종시에서 했었거든요. 다 모여서.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그 대통령께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저도 좀 있으면 이제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가면서 1960년대생이 2025년부터 이제 이 대상자가 되는데 예전과 틀리게 또 바뀌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그 우리나라 고령화가 고학력 고령화가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일할 여력이 있어요. 그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 경험들을 갖다 뭔가 또 계속 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가서 뭐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든 아니면은 뭐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숲교사를 하든 아니면 뭐 학습 지도를 하든 뭔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일자리 제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한 게 어르신 일자리 지원 사업을 굉장히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노인 포주기라고 또 뭐라 그래요. 핑계댈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작년 예산 때 이 문제 가지고 엄청 싸웠거든요, 제가. 그럼 당신들 어르신 일자리 늘리는 거에 대해서 뭐 나쁜 일자리 만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르신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해라 그 얘기. 그럼 또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정치 공세만 하고. 근데 우리 정부가 처음에 2017년에 노인 일자리가 40만 개였었거든요. 그때 22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정부 끝날 때까지 2022년까지 80만 개로 늘리고 그리고 수당을 40만 원까지 인상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방식도 좀 다양화했어요. 더 일할 여력이 있는 어르신들, 이 40만 원 일한 게 뭐냐면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2시간씩 일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근데 나는 내가 일주일에 2번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4번 아니면 일주일에 2번 뭐 4시간, 6시간 내가 일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은 복지관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아이들 뭐 지도하는 거 할 수도 있잖아요. 봉사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유형에 대해서는 6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기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 건강도 다지고 또 실제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우리 정부가 대폭 보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도 3만 개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통령께 그런 건을 드렸는데 대통령 기재부 부총리한테 2022년까지 돼 있는 원래는 당초에 2022년인데 이거를 1년을 좀 당겼고 더
그리고 기왕이면은 더 당겨 봅시다. 6개월이라도.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노인 의료와 관계된 것인데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서 가장 그 가족들이나 본인이 힘든 것 중에 치매 문제입니다. 치매. 예?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는 국가가 책임지겠다 해서 치매 안심센터를 올해 연말까지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센터를 개소합니다. 지금 이것도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엄청 반대했었어요. 이거. 근데 지금은 이제 얘기들 안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왜냐하면 그 대한노인회나 이런 데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인회에서. 그래서 어르신들 지원과 관계에서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어르신 잘 모시는 문재인 정부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사회 안전망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는 주거 문제고 하나는 교통 문제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특히 그 우리 정부가 이제 역점을 둔 게 한 게 말 그대로 주택 정책, 주거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바로 새 정부 초기에 바로 2017년도 11월 말에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때 총 임기 내에 104만 호, 105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여기 이 104만 호가 청년 주택 40만 호, 신혼부부 주택 40만 호, 그 다음에 어르신 및 취약계층 그 한 45만 호, 아니 30만, 30만, 45만 이렇게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30만, 30만, 45만. 네, 이렇게 해서 그 취약계층에 공급을 하겠다는 거고, 그리고 특히 항상 보면 주택 정책 문제에서 어려웠던 게 뭐냐면은 강남 중심으로 부동산이 널뛰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기 문제와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조치들을 꽤 세게 했어요. 세게 해서 실제로 작년 10월 이후에 부동산가가 굉장히 지금 안정화 추세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크게 핵심적으로 말씀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투기와 불로소득은 근절하겠다. 이거는 건강한 주택 시장을 위해서. 그래서 투기 근절. 그 다음에 또 투기 억제, 투기 근절이고, 두 번째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게 주거목적 로드맵의 100만 원 공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확충해서 청년과 신혼부부, 그 다음에 장애인, 어르신들, 또 취약계층에 대한 그런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충하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를 꾸준하게 현재 추진해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이제 교통 문제입니다. 특히 교통 문제는 특히 여기 대개 수도권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서울, 경기, 인천 다 여기 주로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대개 서울도 물론 굉장히 과밀화되어 있지만 특히 경기도나 인천에서 서울도 출퇴근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교통지옥이잖아요. 하루에 보통 차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게 버스든 지하철이든 아니면 승용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보내는 시간이 대도시권에 하루에 보내는 시간이 2시간 반입니다. 평균 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OECD 기준으로 우리가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문제를 해소를 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를 설립을 했고, 이거는 제가 공약을 집어넣은 거예요. 제가 국토교통위원장 할 때. 그거 했고 얼마 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GTX나 또는 급행열차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고요. 또 고속도로 통행료가 되게 민자사업 도로 같은 경우는 비싸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완화해서 이 통행 부담을 대폭 완화시키는 일을 했고요. 뭐 이런 특히 교통 관련된 정책들은 저희들이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2년 효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는데 언제까지지? 10분 남았어? 예, 막 땀 흘리며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렸네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 당에서 그 다음 몇 가지는 그러니까 제목만 쭉 말씀을 드릴게요. 보면서 참고하시라고. 저희 당에서 굉장히 열심히 당이 주도해서 한 올해 상반기의 사업들인데요. 특히 이해찬 대표와 정책위가 중심으로 한 건데, 예를 들자면 국가균형 프로젝트를 올해 발표를 했어요. 이게 예타 면제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 지자체 총 23개 사업을 24조 원 규모로서 예타 면제 사업을
이거는 당이 주도해서 이거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한때 자유한국당에서 나 이제 일부에서 막 뭐 4대강 재판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MB 때 4대강은 그때 약 23조 원을 퍼붓는데 그거는 4대강 만든다고 하면서 도리어 4대강을 악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전혀 국민의 실상과 관계도 없는 거였는데 이거는 각 전국의 광역자치단체들이 예타가 통과가 잘 안 돼서 애를 먹는 그런 철도나 인프라나 R&D 시설이나 꼭 필요한 이런 부분들을 각 지자체별로 하나씩 해준 겁니다. 대표적으로 한 예를 들자면은 KTX 구간 있잖아요. KTX 구간이 보면은 지금 호남선이 있고 경부선이 있어요. 그럼 경부선이 구미에서 김천에서 대구 쪽으로 해서 부산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서부 경남 쪽 예를 들어서 김천에서 쭉 내려와 가지고 그 다음에 창원, 뭐 진해 이런 데는 혜택을 전혀 못 받아요. 근데 그쪽으로도 이제 이거를 KTX를 놓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꼭 염원하는 사업, 또 그리고 이런 그 교통으로부터 소외를 받지 않도록 이런 예타 면제 사업을 당이 주도해서 전국의 지자체에 한두 개씩을 다 했습니다. 올 초에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지역에서는 굉장히들 좋아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영남 쪽에서는 자기들은 하나도 신경도 자기들은 도리어 곁으로는 반대한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자기 지역에 자기가 이거 했다고 막 선전하고 다녀요. 네, 그래서 이런 그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도 저희가 했었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예, 광주형 일자리. 그리고 용인 투자, 예, 이제 반도체 사업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략 산업이죠. 그리고 규제 샌드박스. 예. 그 다음에 추경. 추경은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추경은 지금 국회 현안에서 가장 큰 현안이 추경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미세먼지와 안전, 재난안전 관계된 그 추경뿐만 아니라 이 경기 활성화를 위한 추경을 지금 저희가 편성해서 6조 7천억 원을 지금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뿐만 아니라 올해 그 실제로 본 예산 외에 추경을 포함해서 내려가는 돈이 또 있습니다. 그 작년에 저희가 세수가 많이 거쳤거든요. 세수가 거쳐서 작년 연말에 결산을 해보니까 한 10조 5천억 정도가 남았어요. 예. 그래서 그 10조 5천억을 갖다가 이걸 정부가 꿀꺽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걸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0조 5천억 원을 지난 3월 달에 다 지방에 내려보냈어요. 그중에 5조 원은 지방정부에 내려보내고 그중에 또 5조 원은 교부금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아까 강연했던 사실 유은혜 부총리가 속으로는 되게 좋아해요. 각 지방 교육장하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학교 시설에 공기청정기를 놓는다라든가 그 다음에 고경부산교육 올해분을 거기서 쓰는 겁니다. 그런 학교의 체육시설, 공기청정기 놓는 이런 거 다. 그렇게 해서 지금 10조가 내려가 있고 올해 3월 달에 별도로 추경 예산을 또 6.7조 원을 편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총 금액이 17조가 올해 상반기 좀 내려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돈이 본 예산 과는 별도로 올해 또 별도로 편성되는 예산인데 이 추경 예산 특히 추경 예산과 그 이미 내려간 그 교부금은 추경 예산과 또 매칭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추경 예산은 다 중앙정부 예산이잖아요. 그럼 내려간 교부금이 거기에 매칭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경제 활력과 재난 안전 사업에 다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야 됩니다. 이게 이 추경을 빨리 이번 5월달 안에 통과를 시켜서 6월부터 집행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그 야당이 협조를 안 해가지고 이게 국회가 안 열리고 있어 애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추경 예산은 타이밍이 생명인데 이게 빨리 5월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아무튼 돼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 사실 요즘에 저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 구조가 그러니까 이제 야당과 보수 언론에서는 뭐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방치하고 뭐 망가뜨리고 있다는 이런 막 그냥 가짜 뉴스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우리 경제 구조가 괜찮아요. 펀더멘탈이요.
그리고 이미 3만 불 돌파도 했고 수출 6천억 불에다가 그리고 우리 재정 구조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의 국가 부채가 우리 GDP 기준으로 치면 40%거든요. 국가 부채가 40% 규모인데 일본은 국가 부채 규모가 얼마냐면 220%예요. 그 미국은 110%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돈을 엄청 풀어요. 국가 채무 발행하면서 이렇게. 그리고 OECD 평균 따지면은 국가 채무가 110%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도리어 그래서 국제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돈 더 풀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가지고 자꾸 뭐저 야당에서는 퍼주기라고 하는데 다 말짱 가짜 뉴스입니다. 도리어 지금은 재정이 더 역할을 해야 돼요. 지금의 전반적인 경기 하방 리스크에는.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이 좀 인상되는 거에 따른 여파도 있지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를 하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에 대해서 재정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 투자를 끌어내야죠. 그게 규제 혁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추경을 편성을 통해서 지금 국제 경제 흐름이 안 좋아요. 그럼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지금 세게 붙었거든요. 그럼 우리처럼 수출도 먹고 산다는 그 직격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미국하고 이란하고 중동에서 분쟁이 벌어졌어요. 그럼 그게 유가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 경제의 흐름이 하방 리스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 빨리 재정이 투입을 해주면서 수출 기업들한테는 무역금융도 좀 확충해주고 또 그리고 일자리 안정지급도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 하방 리스크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추경이 굉장히 시급한 겁니다.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속상해요. 안타깝고. 그래서 어쨌든 이 추경 처리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네, 무상교육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버스파 이것도 큰 현안 중에 하나였었는데 이건 당정 간에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버스파업은 잘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특히 경기도가 이게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서울하고 인천 같은 경우는 중공영제를 시행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경기도는 중공영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버스 요금을 일부 인상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그건 시민의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당에서 어떤 대책을 내놨냐면은 대신에 경기도는 광역버스가 많습니다. 이 광역버스가 그 서울로 출퇴근하는 버스예요. 이게 이제 그래서 이 광역버스를 앞으로 중공영제로 국가사무로 전환시키는 걸 이번에 저희가 결정을 해줬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그 부담을 완화시키는 같이 완충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슬기롭게 잘 해결을 했고 버스 업계도 지금 다 처음에 파업기를 했다가 다 취소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특히 민생과 관계된 현안들에 대해서는 우리 당정이 적극적으로 바로 즉시 대책을 세워서 이번에 잘 마무리했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